강원도 횡성에서 재배한 국산 송화버섯을 썰밥몰에서 만나보세요. 차원이 다른 향긋함과 쫄깃함. 1kg에 22,900원. 배송도 무료로 해드려요. 안녕하세요. 찍고 행복해진 5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써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건 딸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같은 사람이 직접 겪은 걸 말해줘야 사람들이 안 당하고 살지. 혼자만 알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걸렸어요. 딸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선뜻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가장 무서웠던 거겠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미 저는 그 시간을 잘 지나왔잖아요. 쓰러질 것 같았던 날도, 손이 떨리고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가던 날도 다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젠 말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배신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리석은 남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울고 나서 일어선 게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눈물 대신 서류를 챙긴 한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 변두리에 지금은 많이 개발됐지만 골목골목이 다 좁고 낡았던 그런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3남매 중 맏이었고 부모님은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어요.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힘들지도 않았어요. 다만 맏이었으니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도우며 컸죠. 부모님이 장사를 하다 보니 저도 일찍부터 장부 보는 법이나 돈 관리하는 법 같은 걸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대학은 못 갔어요. 동생들 학비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고 제가 먼저 취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무역회사에 취직했고 거기서 일본어를 독학으로 익혔어요. 퇴근하고 나서 혼자 교재 사다가 공부했는데 그게 신기하게 재밌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몇 년 지나서 일본 거래처 담당도 맡게 됐고 회사에서 제법 인정도 받았어요. 그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공부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그 생활이 다 끊겼어요. 남편이 반대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살림하고 아이 생기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자연스럽게 됐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됐어요. 지금 보면 그게 처음부터 좀 이상한 구조였어요. 하지만 그땐 그냥 다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진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뭔가를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살림을 맡으면서도 가계부는 빠짐없이 썼고 보험증권 하나, 통장 하나까지 다 제가 관리했어요. 남편은 그냥 돈을 벌어오기만 했고 그 돈을 굴리고 지키는 역할은 제 몫이었죠. 그게 우리 집안에서의 분업이었어요. 사실 경제권을 꼭 제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누구라도 남편을 알고 나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제가 28살 때였어요. 그때는 소개팅이라는 말보다 선을 본다 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던 시절이었죠. 찻집에서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말은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고 옷도 깔끔하게 잘 차려입고 나왔더라고요. 그때 입고 온 옷이 도련님 옷장에서 나온 거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지만요. 그때는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인가 했죠.
그날 대화하다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남편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여자도 자기 일이 있는 게 맞죠. 결혼하고도 일 계속하는 게 맞아요. 그 말이 그때는 얼마나 신선했는지 몰라요. 그 시대에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남자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호감이 생겼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 저를 얻기 위한 말이었겠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몇 번 더 만났고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살림이 낯설었지만 해나가는 재미가 있었고 남편도 나름대로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소소하게 둘이 여행도 다니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꾸려가는 생활이 제법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남편은 인테리어 하청 일을 했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일거리가 꾸준히 들어올 땐 그럭저럭 괜찮았죠. 근데 살다 보니 남편이란 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봤던 그 모습하고 살면서 보이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다는지, 밖에서는 큰 소리를 치는데 집에 돌아오면 또 다른 모습이라든지, 그래도 그때까지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하고 넘겼어요. 사람은 누구나 좋은 면이 있으면 부족한 면도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요. 그중에 제일 놀랐던 사실이 데이트 때 남편이 입고 나오던 그 멋진 코트와 재킷들, 깔끔한 셔츠들, 전 그게 다 남편 옷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 옷장에는 그런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지 했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어요. 전부 도련님 옷장에서 빌려 입고 나온 것들이었으니까요. 정작 본인 것이라고는 변변한 게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혼 10년 차쯤 됐을 때부터 저는 남편이 허세만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없는 돈에 비싼 술을 사고 밥값을 긁고 회사 이야기할 때도 직원이 5명인 걸 50명처럼 부풀려서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허풍이 좀 있는 편이구나 했는데 그게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생활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사업이 힘들 때마다 위기를 조용히 메운 건 늘 제 친정 쪽 도움이었어요. 친정아버지가 빌려주신 돈도 있었고 제가 모아뒀던 적금을 깬 적도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그 위기를 어떻게 기억하냐 하면 다 자기가 잘 넘긴 거라고 기억해요. 실패는 외부 탓, 성공은 자기 공. 그게 그 사람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련님한테는 늘 뭐라도 하나 떨어질까 하면서 기웃거렸어요. 도련님이 회사를 차린 건 30대 초반이었어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넓어지고 주변에서 잘 된다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소문이 남편 귀에 들어가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어요. 그 전까지는 도련님 이야기가 나와도 대충 넘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도련님 회사 이야기가 나오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를 계산하는 눈이랄까요? 그게 딱 보였어요. 아, 저기에 뭔가 끼어들 자리가 없나 보는 거구나 싶었죠. 처음에는 소소하게 시작했어요. 도련님한테 밥 먹자고 연락하고 만나서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뭘 하는지를 캐물었어요. 도련님은 형이니까 성실하게 대답해줬고요. 그게 반복되니까 남편도 점점 대담해졌어요. 회사에 나 같은 사람 필요하지 않냐? 내가 인테리어 쪽은 잘 알잖아. 근데 형, 우리 회사에 그런 포지션이 아직 고정으로 필요하진 않은데. 딱 잘라 말하지 못하고 애둘러서 거절하는 거예요. 도련님 성격이 워낙 그랬어요. 싫다는 말을 못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형한텐 특히 더 조심스러워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그걸 아직 때가 아니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완전한 거절로 안 들은 거죠. 그러더니 얼마 안 가서 또 연락을 했어요. 이번엔 명목이 달랐어요. 자기가 거래처 사장 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쪽이랑 연결해 줄 수 있냐고요. 나중에 도련님이 저한테 말해줬는데 거래처 사장이라는 사람은 남편이 술자리에서 두어 번 본 사람이었대요. 무슨 중요한 인맥인 척 포장을 한 거죠. 도련님은 그걸 알면서도 남편 체면은 세울 수 있게 한번 알아볼게요 한 거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저한테 이런 말을 꺼냈어요. 나 지금 하는 일 정리할까 생각 중이야.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수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요즘 일 들어오는 것도 없고 나중을 생각했을 때도 제대로 된 자리 하나 잡고 있으면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자리. 그 말이 참 기가 막혔어요. 본인이 도련님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자리가 하나 생기면 앉겠다는 거잖아요. 월급이 나오는 자리, 직함이 붙는 자리, 그게 목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말렸어요. 지금 하는 일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정리를 해? 그리고 도련님이 당신한테 자리 준다고 먼저 말했어? 당신이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아직 말은 안 했는데 뭐 그거야 내가 잘 얘기하면 되지. 그 잘 얘기하면 된다는 게 결국 도련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 마 절대로. 도련님이 혼자 애쓰고 일군 회사에 형이라는 이유로 들어가는 게 도련님 입장에서 얼마나 난처한 일인지 생각이나 해봤어? 남편은 제 말에 기분 나쁜 티를 냈어요. 내가 왜 반대하냐는 식으로요. 그런데 그게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도련님이 걱정되는 거였어요. 근데 남편은 그걸 끝까지 포기를 안 했어요. 도련님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꺼냈고 도련님은 그때마다 난처한 표정으로 받아쳤어요. 제가 도련님이랑 따로 만날 일이 있을 때도 보면 말은 안 해도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남편 상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얼굴에 다 티났죠. 한 번은 도련님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형수님, 혹시 형 사업이 요즘 많이 힘들어요? 그 질문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자기 형한테 직접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묻는 거잖아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거절하자니 상처를 줄 것 같고 계속 이러다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 사이 어디쯤에서 도련님이 혼자 고민하는 게 느껴졌어요. 전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힘든 건 맞는데 그 사람 일이 힘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련님 회사에 가는 게 편해 보이는 거죠. 근데 도련님이 다 받아주면 그 사람이 달라질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 힘으로 살아야죠. 도련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참 형수님 같은 분을 만난 게 진짜 큰 복인데 형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씁쓸해서요. 도련님이 그 말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저도 알 것 같았거든요. 형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가장 가까이에서 봐온 사람이 도련님이었을 테니까요. 도련님은 남편하고 6살 터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조용하게 혼자 뭔가를 열심히 해내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전에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호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라고 말려야 하는 애였어. 그 말이 딱 맞는 사람이에요. 남들 놀 때도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일을 하면서도 또 뭔가를 배우고 그렇게 해서 30 초반에 소프트웨어 회사를 직접 차렸고 지금은 직원 수십 명을 두는 회사 대표가 된 거죠. 그래서 혼기를 놓치긴 했어요. 연애를 아예 안 한 건 아닐 텐데 매번 결혼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하는데 전 그 말이 핑계가 아니라 진심인 것 같았어요. 도련님은 일에서 진짜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남편과 도련님, 이 두 사람 관계가 참 묘했어요. 형제인데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외모도 그렇고 말하는 방식도, 돈을 쓰는 방식도 달랐어요. 남편은 있는 것보다 더 있어 보이게 사는 사람이고 도련님은 있어도 없는 척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죠. 같은 집에서 자란 형제가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도련님은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해도 말이 안 되는 부탁을 해도 무안을 주거나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 형한테 의지하면서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바쁘던 시절에 챙겨줬던 기억이 있다고 그 마음이 어른이 돼서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수호는 형한테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애야. 근데 그 빚을 너무 오래 갚고 있어. 그 말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어릴 때의 고마움이 어른이 돼서도 미안함으로 남아서 선을 그어야 할 때도 못 그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 관계가 안타까웠어요. 도련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모되는 게 보기만 해도 불편했어요. 그리고 그 소모의 끝이 어디가 될지 왠지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다 이상한 낌새를 처음 포착한 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였어요. 평소처럼 세탁하려고 남편 재킷 주머니를 뒤지다가 지갑을 꺼냈어요. 원래는 그냥 꺼내서 옆에 두려고 했는데 지갑이 툭 열리면서 명함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전 그냥 줍다가 무심코 앞면을 봤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사 박수철. 저는 그 명함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사라는 직함, 도련님 회사 이름이 남편 이름 앞에 떡하니 붙어 있으니까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진짜로 도련님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게 된 건지,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이게 혹시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한 상황인 건지. 저는 바로 도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련님, 저예요. 혹시 그 사람 도련님 회사에서 무슨 일 시작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짧은 침묵이었지만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니요, 형수님. 따로 일 부탁하는 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뭔가를 알아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죠. 아니에요. 혹시나 해서요. 바쁜데 얼른 일하세요. 전 전화를 끊고 한참 그 명함을 들여다봤어요. 그 명함이 어디서 나온 건지 그땐 몰랐어요. 그냥 무단으로 만들었겠거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게 너무 황당해서 오히려 멍했어요. 남편이 어떤 목적으로 이 명함을 만들었는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다닌 건지 그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남편을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게. 그 전까진 그냥 흘려보냈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찍 출근하는 남편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는지, 저녁에 들어올 때 표정이 어떤지, 주말에 골프 나간다는 게 정말 골프장에서 카드를 긁는지, 전에는 신경도 안 쓰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이 도련님 집을 유독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건 예전부터 그랬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생각해보니 남편이 도련님 집에 가는 시간이 항상 오전이었어요. 도련님이 출근하고 난 뒤에요. 도련님이 없는 집에 왜 가는 건지 처음엔 뭔가 맡겨둔 게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어요. 한 달에도 몇 번씩 도련님 출근 시간이 지나서 조용히 나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올 때마다 큰 가방을 들고 올 때가 있었어요. 딱히 눈에 띄게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가방이니까요. 근데 그 가방이 나갈 때는 없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빈손으로 가서 뭔가를 들고 오는 거잖아요. 그때 그 생각이 스쳤어요. 저랑 연애할 때도 도련님 옷을 빌려 입고 나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걸 확인하게 된 건 우연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골프 간다고 나가면서 현관에 골프 가방을 챙겨뒀어요. 저는 안에 당연히 골프채가 들어있을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열어봤어요. 근데 옆 칸에 구두 2켤레랑 반짝이는 시계가 들어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냥 서 있었어요. 그 구두도 시계도 남편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런 걸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건 살림을 맡은 제가 제일 잘 알았으니까요. 그게 도련님 것이라는 건 더 설명할 필요 없었어요. 가방을 다시 닫고 나서 속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남편이 얼마나 오래 또 치밀하게 이런 거짓말을 유지해 왔는지가 느껴졌거든요. 나한테도 밖에서도 아마 그 여자한테도 전부 도련님 것으로 포장된 삶을 살아온 거잖아요. 그 생각이 들자 기가 막히면서도 어딘가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 무렵부터 남편이 향한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감정이 식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싫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느 날 보면 예전이랑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게 참 이상한 감각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한테 말하자니 남편 창피를 내가 당하는 것 같았고, 친정 식구한테 말하자니 괜히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끌어안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렇게 혼자 갖고 있다가 결국 딸한테 털어놨어요. 솔직히 딸한테 남편 이야기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제일 하기 싫은 일이었거든요. 자식한테 부모 흉을 보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걸 계속 혼자 들고 있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딸이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이거 언제부터 한 거야? 바로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딸이 제 손을 한번 꽉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흥신소 알아볼게. 그 말에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된다 싶어서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흥신소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은 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그 서류를 펼쳤어요.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나진 않았어요. 그냥 손이 조금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 이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남편보다 훨씬 젊은 여자였어요. 남편이랑 나란히 걸어가고 밥을 먹고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이상하게도 그 여자보다 그 여자 표정이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표정으로. 그때 직감이 섰어요. 이 여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시작했어요. 하나는 증거를 모으는 거였어요. 흥신소에서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파일에 넣었고 카드 명세서, 남편이 무심코 두고 간 메모 조각대, 심지어 통화 기록까지 조용히 정리했어요.
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증거와 없는 증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또 하나는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는 거였어요. 제 명의 통장, 보험, 결혼 전부터 부어온 적금, 친정에서 준 돈들까지 딸의 조언대로 조용히 움직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밥 차리고 빨래 개고 남편 셔츠를 다려주면서요.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면서 속으로는 서류를 정리하는 이중적인 생활이 몸이 버텨주는 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날이 많았어요. 누워서 천장을 보다 보면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이 세월이 다 뭔지? 그런 생각들이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흔들려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다 흥신소에서 두 번째 보고서가 왔을 때였어요. 봉투를 열었는데 첫 장부터 내용이 달랐어요. 그 여자가 산부인과를 드나들고 있다는 내용과 사진이었죠. 한 번이 아니라 몇 주에 걸쳐서 같은 병원을 반복해서 방문했다는 기록이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읽다가 멈췄어요. 첫 번째 보고서를 받았을 땐 떨려도 눈물이 안 났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게 아니라 아예 어딘가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미 여자가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바람이란 단어는 어딘가 가볍게 들리잖아요.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끝이 있는 일처럼 들려요. 만나다가 그만두면 되는 것처럼. 근데 아이는 달라요. 그게 생기는 순간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이건 다른 가정을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저랑 밥을 먹고 제가 다려다 준 옷을 입고 나가면서도 다른 가정을 꾸리려고 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저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라요. 밖이 어두워지는 것도 몰랐어요. 차라리 딱 부러지게 끝낼 수 있는 거면 낫겠는데 그냥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버티는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배신감이라는 게 이런 건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알아내야 한다는 마음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제대로 끝을 내야 한다는 마음이 됐어요. 흔들렸어요. 분명히 흔들렸어요. 근데 흔들린 방향이 무너지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쪽이었어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그 뒤로 더 알게 됐어요. 흥신소를 통해 파악한 그 여자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서울로 올라와 작은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나쁜 여자라기보다는 좋은 조건을 원했던 여자라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았어요. 남편이 그 여자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보면 뻔했어요. 비싼 시계를 차고 정장을 입고 나타났겠죠. 식사 자리에서도 거침없이 카드를 긁었을 거예요. 그 모든 게 도련님 거라는 사실은 그 여자도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데이트를 하면서 도련님 아파트를 본인 집인 양 데려갔을 거예요. 강남의 넓은 아파트. 그 여자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지는 뻔하죠. 이 사람 진짜 잘 사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아이까지 가진 거예요. 나중에 그 여자의 사정을 다 알고 나서도 그 여자를 미워하는 마음 반, 안타까운 마음 반이었어요. 물론 남의 남편을 넘본 건 그 여자 잘못이에요. 근데 그 여자도 결국 속은 거거든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거짓 그림에 똑같이 속은 피해자인 거죠. 다만 저는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여자는 아직 몰랐다는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전 그 여자가 얼마 안 가서 저를 찾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이가 생겼고 결혼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쪽에 와야 하는 순서가 오니까요. 그 순간을 저는 기다렸어요. 준비된 사람은 기다리는 것도 두렵지 않거든요. 조용히 혼자 준비하다가 고민 끝에 도련님한테도 전부 털어놨어요. 사실 망설였어요. 도련님한테 이걸 말하는 게 맞는 건지, 도련님 입장에서도 형 이야기를 형수한테서 듣는 게 편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도련님이 모르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서 조용히 만났어요. 도련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말이 없었어요. 오래된 침묵이었어요. 제가 먼저 명함 이야기를 꺼냈어요. 세탁하다가 지갑에서 발견한 그 명함, 도련님 회사 이름에 이사 직함이 찍힌 남편 명함이요. 도련님 얼굴이 그때 확 굳었어요. 전 그런 명함 만들어준 적 없어요. 알아요. 자기 멋대로 만든 거겠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고 다닌 거잖아요. 도련님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형이 제 물건 갖다 쓰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명함 일은 저도 몰랐어요. 형이 그것까지 했을 줄은. 도련님이 그렇게 말을 못 잇는 걸 처음 봤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진심으로요. 도련님 잘못은 아니니까요. 형을 감싸고 싶었던 마음, 불쌍해서 눈 감아줬던 마음, 그걸 도련님 탓으로 돌리고 싶진 않았어요. 잠시 후 도련님이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요. 그날부터 우린 조용히 준비를 마쳤어요. 딸은 이혼 서류를 검토하고 제가 재산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하나하나 짚어줬어요. 도련님은 남편이 본인 물건을 언제 어떻게 가져갔는지 기록해뒀던 걸 정리해줬어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가 됐는지 몰라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는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곧 사라졌어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라고 딸이 말해줬거든요. 엄마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엄마만 손해보는 거야. 아빠가 한 일을 생각해봐.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올 거라는 직감은 점점 강해졌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반드시 이쪽으로 올 거라고. 전 그때를 대비해서 봉투를 하나 만들어뒀어요. 서류들을 종류별로 나눠서 차례대로 담아 서랍 안쪽에 넣어두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준비하고 나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홀가분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 아침부터 날이 좀 흐려서 빨래를 널었다가 다시 걷고 혼자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가 온다는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뭐라고 콕 집어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조용히 조여드는 느낌이랄까요? 그게 두려움인지 아니면 오래 기다려온 예고인지 그 순간엔 구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포대기에 아이를 업고요. 아이는 생후 8달쯤 돼 보였어요. 통통한 볼에 눈이 까맣고 포대기 밖으로 작은 손이 나와 있었어요. 여자는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입술을 한번 적시고 숨을 한번 고르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박수철 씨 부인 되시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자를 가만히 봤어요. 여자는 제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잠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몸을 살짝 틀었어요. 등에 업은 아이가 잘 보이도록요. 의도적인 동작이었어요. 포대기 위로 아이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저한테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이 아이를 봐라. 이게 현실이다. 그런 무언의 압박이었죠.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저를 바라봤어요. 통통한 볼, 포대기 밖으로 빠져나온 작은 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였어요. 여자가 다시 저를 봤어요. 제 표정을 읽으려는 것 같았어요. 충격을 받았는지 무너지는지. 근데 제 얼굴에서 그걸 읽어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여자 쪽이 더 불안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 아이 수철 씨 아이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당하게 나오려고 준비해 왔는데 막상 제 앞에 서니까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아이를 낳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결국 이 문 앞까지 온 거겠지. 그 사정이 짐작됐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이 그 여자한테 계속 거짓말을 했대요. 정리하고 오겠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요. 그 말을 믿고 기다린 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였다고 해요. 아이를 낳고 나서도 몇 달을 더 기다렸고요. 근데 남편은 미루고 또 미루며 책임을 피한 거죠. 제 앞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밥을 먹고 그 여자한테는 곧 정리된다는 말을 반복하면서요. 두 군데서 동시에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싶었겠죠. 아이는 자라고 있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직접 와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오늘 여기 온 건 저를 이기려고 온 게 아니에요. 버티다 더는 못 버텨서 온 거예요. 그게 느껴졌어요. 당당해 보이려고 애쓰는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게 쌓여 있는지. 여자가 21번 고르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도장 찍어 주시죠. 전 이미 이 순간을 수십 번 머릿속에서 그려봤어요. 어떤 여자가 올지, 어떤 말을 할지. 그래서인지 실제로 눈앞에 서 있는데도 놀라지 않았어요. 심장이 빨라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문을 조금 더 열면서 말했어요. 들어오세요. 차 한잔하면서 얘기해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어요.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겠죠. 소리를 지르거나 울거나 문을 쾅 닫거나 그런 걸 예상하고 왔을 텐데 차 한잔하자는 말이 나오니까 당황한 거예요. 괜찮아요. 전 그냥 추운 데서 얘기할 것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도 있는데. 제가 아이 쪽을 한번 보면서 말했어요. 여자가 잠깐 멈칫했어요. 아이를 핑계로 거절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선뜻 들어오기도 어색하고 그 사이에서 잠깐 머뭇거리더니 결국 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는 여자 뒤로 문을 닫으면서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자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차분한지 이해가 되겠지? 그게 오히려 더 불안하겠지? 맞아요. 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사람은 더 흔들리거든요. 저는 제 속도대로 움직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여자를 전 조용히 살폈어요. 옷차림은 단정했어요. 아이를 업고 오면서도 나름 신경을 쓴 티가 났어요. 화장도 했고 머리도 단정하게 만진 게 보였어요. 이 자리에 얼마나 많은 용기를 내고 온 건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나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2잔 가져왔어요. 여자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서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혔어요.
아이가 낯선 공간이 신기한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리번거렸어요. 여자가 찻잔을 받아들긴 했는데 마시진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제 찻잔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어요. 조용했어요. 이 고요함이 여자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서두를 이유가 없었어요. 둘 사이 침묵을 못 참고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이가 생겼으니까요. 전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러고 싶지 않았다는 말, 그 말이 나한테 되는 말인가? 싶었어요. 남의 남편이랑 아이를 낳고 그 남편의 본처 집에 와서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온 건지 신기하기도 하고 어딘가 측은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찻잔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여자를 봤어요. 근데 아이는 왜 가진 거예요? 여자가 눈을 깜빡였어요. 네? 그냥 잠깐 만나도 되잖아요. 애아빠 될 사이인데 제대로 알아보긴 했어요? 여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게 역력했어요. 따지는 것도 아니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닌 그냥 담담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당황스러웠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가볍게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서로 믿는다고요. 저는 한 번 더 차를 마셨어요. 서두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는 믿는 거예요? 여자가 입술을 잘근 깨물었어요. 뭔가를 참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화를 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말이 어딘가 찔리는 건지, 아마 둘 다였겠죠? 거기서 더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할 말은 이미 봉투 안에 다 들어 있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로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 안쪽으로 걸어가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 봉투는 몇 달 전부터 준비해뒀던 거였어요. 여자는 제가 서랍을 여는 걸 긴장한 눈으로 지켜봤어요. 제가 봉투에서 꺼낸 건 협의 이혼 서류였어요. 저는 탁자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인주를 꺼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어요.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여자 눈이 잠깐 빛났어요. 생각보다 쉽게 됐다고 생각했겠죠. 오기 전에 얼마나 긴장했을진 모르지만 이렇게 순순히 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이럼 돼요? 저는 도장을 찍으며 여자 눈을 봤어요. 사실 진즉에 제 마음은 정리한 상태였어요. 이미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매달린들 뭐가 남겠어요. 붙잡아봤자 남는 게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더는 저를 자책하고 싶지도 않았고 붙잡는 것보다 내 손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저한테도, 저 여자한테도, 아이한테도 솔직한 거라고요. 붙잡는 척 해봤자 이미 다 깨진 그릇이에요. 깨진 그릇을 억지로 이어붙여서 쓰는 것보다 그냥 새 그릇을 사는 게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장은 억울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해서 찍은 거예요. 여자가 서류에 손을 뻗으려는 찰나 제가 말했어요. 가져가세요. 여자가 서류를 집었어요. 그러더니 가방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는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근데 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여자가 손을 멈추고 절 봤어요. 저는 그 여자를 잠깐 바라봤어요. 곱게 다듬은 손, 또렷한 이목구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 평범한 여자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더라고요. 똑똑한 분 같은데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으시네요. 여자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를 못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다시 서랍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여자의 눈이 그 봉투를 쫓았어요. 전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어요.
이것까지 보고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여자는 봉투를 열지 않고 저를 먼저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감지한 거겠죠? 뭔데요, 이게? 열어보시면 알아요. 여자가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여자는 첫 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표정이 그냥 평평했어요. 그런데 몇 줄을 읽어 내려가더니 미간이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한 군데에서 멈췄어요. 첫 번째 서류는 남편 명의 재산조회서였어요. 부동산 없음, 자동차는 남의 이름으로 계약된 장기 렌트, 예금 잔고는 몇 달치 생활비 수준, 그게 박수철이라는 인간이 실제로 가진 전부였어요. 여자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다음은 흥신소에서 보내준 사진들이었어요. 남편이 도련님 아파트 현관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사진과 도련님 차를 끌고 나가는 사진도 있었죠. 여자가 사진들을 한 장씩 넘기다가 멈췄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아이가 무릎 위에서 칭얼거리기 시작했는데도 여자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냥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갔던 그 집도 그 사람 집 아니에요. 그 시계랑 차, 옷도 전부 다른 사람 거예요. 당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실제로 가진 게 뭔지 이제 알겠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럼 그 아파트가... 네, 다 도련님 거예요. 수철 씨 친동생. 이게 다요? 말이 나오긴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뭔가 반박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되묻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네, 그 사람 건 없어요. 보다시피. 여자가 서류를 손에 쥔 채로 그냥 굳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잠깐 기다렸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소화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잠깐 만나고 헤어질 거면 몰라도 아이 아빠로 생각할 정도였으면 제대로 알아봤어야죠. 여자의 눈이 흔들렸어요. 제 말이 차갑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여자를 괴롭히려고 한 말이 아니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이 여자가 조금만 더 꼼꼼했더라면, 남편 명의로 된 게 뭔지 한 번만 들여다봤더라면 그 시계가 정말 본인 건지, 그 집이 정말 본인 건지 그냥 보이는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은 거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인 거고요. 여자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만난 사람 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화를 낸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섭게 전달됐겠죠? 소리를 질렀으면 여자도 맞받아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조용하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여자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어요. 닦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티슈를 탁자 위에 밀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화가 치밀기보다는 착잡한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여자가 멍한 표정으로 절 봤어요. 잠깐만요. 이제부터 제대로 알려줄게요. 사실 여자가 찾아왔을 때 도련님한테 연락을 해뒀어요. 그 여자한테 서류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어디까지나 서류는 서류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저 여자 입장에선 제가 만들어낸 자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혼을 막으려고 꾸며낸 거라고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여자가 현실을 제대로 직면하려면 직접 당사자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눈앞에서 본인 입으로 말을 해줘야 그게 진짜 현실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도련님한테 부탁했어요. 미안했지만 이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려면 도련님이 필요했어요. 다행히도 도련님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형수님, 언제든지 부르면 제가 바로 갈게요. 어차피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련님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얼굴이 더 굳어 있었어요. 저를 한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옆으로 비켜섰어요. 도련님이 거실로 들어오면서 소파에 앉아있는 그 여자를 봤어요. 여자도 도련님을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으니까 긴장한 게 역력했어요. 도련님이 소파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제가 박수철 씨 동생 박수호예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도련님은 가져온 서류를 탁자 위에 꺼냈어요. 형이 저한테서 가져간 물건들 목록이에요. 날짜별로 적어뒀어요. 여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시계, 정장, 구두, 카드 사용 내역까지 낯선 숫자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시계나 구두도 남편과 만날 때 받겠죠? 그게 전부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 거라는 게 서류에 적혀 있는 거예요. 도련님이 기침을 한번 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형이 제 아파트를 자기 집처럼 이야기하고 다닌 것도 알아요. 형이 그걸 어떤 식으로 이용했는지도요. 이건 형 대신 제가 사과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여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서류 사이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제가 처음에 발견하고 놀랐던 이사라는 직함이 박힌 그 명함이었어요. 이 명함 제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저는 형한테 이런 명함을 드린 적이 없어요. 형이 무단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닌 거예요. 저희 회사에 형 직함은 없어요. 그 말이 거실에 떨어지는 순간 여자가 숨을 들이켰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통쾌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막상 아이까지 낳고 온 여자가 무너지는 걸 보니까 그냥 착잡했어요. 저렇게 무너지는 여자를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가 아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는 영문도 모르고 엄마 품에서 꼼지락거렸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침을 한번 삼키고 낮게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진 게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련님이 대답했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리를 내서 우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이요. 저는 조용히 티슈를 탁자 위에 밀어줬어요. 도련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형 대신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그 재산은 제 것이지 형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걸 기대하고 결혼을 생각하셨다면 그건 처음부터 없는 걸 잘못 보신 거예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안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러더니 탁자 위 서류들을 한번 봤어요. 가져가진 않았어요. 이혼 서류만 가방에 있었고 나머진 다 탁자 위에 그대로 뒀어요.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여자가 한번 저를 돌아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도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말도 이상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맞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저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도련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저는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도련님이 가고 나서 전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다 비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탁자 위에 서류들을 한 장씩 모아서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사실 오래 기다려온 순간이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거창한 게 없었어요. 폭죽이 터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홀가분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하나가 끝났어요. 오래 꽉 쥐고 있었던 걸 내려놓을 때처럼 손이 텅 빈 느낌이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남편이 서 있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옷도 평소답지 않게 구겨져 있었고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아니면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건지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불사가 나는 생각도 안타깝다는 생각도 그냥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한테 할 말 있어. 저는 문을 더 열지 않았어요. 난 없어. 가. 잠깐만 들어봐. 나도 당한 거야. 그 여자가 처음부터 날 노린 거라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속은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애까지 가질 줄 난 진짜 몰랐다니까. 전 그 말을 듣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 참 안 변하는구나 싶어서요. 아, 피해자셔? 그렇게 억울하면 경찰서를 가지 왜?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나도 그 여자한테 이용당한 거란 말이야. 우리 그래도 여태 같이 산 정이 있잖아. 저는 잠깐 그 얼굴을 봤어요. 맞아요. 여태 올해도 같이 살았죠. 30년을 살면서 제가 뭘 했는지 그 사람은 알까요? 가계부를 쓰고 살림을 꾸리고 사업이 힘들 때마다 조용히 뒤를 메우고 도련님한테 기다려 할 때마다 말리고 그 세월이 이제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말 한마디로 되돌아오는 건가요? 저는 더 차갑게 말했어요. 도련님 그림자로 사셔야 할 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기 서 계실까?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평생 동생 것 빌려다 쓰고 동생 이름으로 명함 만들고 동생 집에서 옷 훔쳐 입고 그게 자기 인생이야? 그림자가 하는 짓이지. 남편이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 말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전화하지 마. 찾아오지도 말고. 일부러 문을 쾅 닫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좀처럼 심장도 빨라지지 않았어요. 문을 닫고 나서 저는 그냥 부엌으로 걸어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게 다였어요. 30년을 산 사람한테 문을 닫는 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이미 준비가 됐던 거겠죠?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연락이 달라졌어요. 며칠 후엔 짧은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양육비 청구를 했어.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애 분유값이라도 좀 도와줘. 저는 그 문자를 한번 읽고 지웠어요. 딸한테도 그 문자를 보여줬더니 딸도 잠깐 할 말을 잃고 있다가 짧게 말했어요. 엄마 무시해. 아니다, 내가 차단해줄게. 확실하게 끝내야지. 맞는 말이었어요. 딸 말대로 확실한 끝을 냈죠. 그 다음엔 시댁 식구들한테 연락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엔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대요. 집안일이니까 조용히 넘어가야 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남편이 여기저기 손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무작정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제야 가족들이 실감한 거예요. 평소에 큰 소리치고 있어 보이던 사람이 실상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결국 가족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끈질기게 붙들었던 거죠. 그리고 얼마 뒤 도련님한테서 연락이 와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형수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무거웠어요. 저는 말없이 기다렸어요. 형이랑 절연하려고요.
저는 놀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잠깐 멈칫했어요. 이 절연이라는 말이 절대 가벼운 말이 아니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한테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도련님이 얼마나 오래 고민했을지가 느껴졌어요. 도련님, 오래 고민했어요. 형이 저한테 한 일들이야 그렇다 쳐도 형수님한테 한 짓은 제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요. 형은 저나 형수 없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형수님한테 그런 상처를 줬다는 게 저도 너무 오랫동안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부끄러워요. 그래서 형한테 앞으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형 일에 더 나설 생각 없다고요. 도련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오래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지 생각했어요. 형이니까요. 아무리 못난 형이어도 형이잖아요. 도련님, 저 때문에 그런 결정하지 않아도 돼요. 도련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형수님 때문 아니에요. 저 때문이에요.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저 때문이 아니라 자신 때문이라고.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겨 있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날 밥을 먹고 헤어지는데 도련님 등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형 뒤치다꺼리를 해왔는지 이젠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랬어요. 저도 내려놨으니까 도련님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으니까요. 저는 딸이랑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카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이도 있고 장사가 쉽지 않은 거 안다고. 근데 저는 뭔가를 새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도련님이 시작할 때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해줬어요. 자릿세 계약할 때 어떤 걸 따져봐야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은지 그런 실질적인 것들을요. 도련님이 사업을 오래 해온 사람이니까 조언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열자마자 이상했던 게 단체 주문이 들어오는 날이 많은 거예요. 직원 행사가 있다고 하면서요. 처음엔 운이 좋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몇 번 받다 보니 주문서에 찍힌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련님 회사 이름이었어요. 어느 날 도련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도련님, 일부러 우리 카페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참 도련님다운 말이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조용히, 말없이 힘을 주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너지는 게 두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무너질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게 결국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여자한테 고맙다는 생각을 해요. 덕분에 묵은 짐을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제 손으로 내려놓을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